캐나다에서 집을 사기 전부터 산 이후까지 놓치면 안 될 혜택들 그리고 주의사항을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KKL CPA 회계법인의 김극룡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그 정형화 준비된 그 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절세, 집 구매 혜택, 모기지 잘 알아보는 게 모두 다 결국 내 돈을 아끼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오늘 마음껏 활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이제 큰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좀 긴장되는 마음도 있는데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관점 말고 실제 내 집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 아래 챕터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파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집을 살 예정이신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미리 준비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수치적인 예시를 좀 저희가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을 하우스홀드 인컴을 전체를 15만 부부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듀얼 인컴으로 15만 불 정도를 벌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몰기지 또는 다운페이를 모으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민하신 분들 특성상 소득으로 낼 수 있는 모기지보다 오히려 다운페이가 충분해서 모기지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10만 정도의 본인 수익 그리고 5만 달러 정도의 배우자 수익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15만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커리어를 그래도 몇 년 정도 쌓아오셨다면 정확히 10만과 5만은 아닐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네. 몇 년 정도의 이런 경력이 있으시면 통계적으로 가능한 통계적으로 숫자니까요. 그렇죠.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부부 합산이다 보니까 뭐 그렇죠. 7만 5천, 7만 5천도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제 편의상 뭐 한쪽이 더 인컴이 높고 다른 배우자가 조금 더 낮다고 가정을 이렇게 하는 가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럼 먼저 다운페이부터 모기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집을 사려면 몰기지를 받으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다운페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 유동자산, 현금 자산을 다운페이를 쓸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주식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권으로부터 작은 돈을 하나씩 모으는 그래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비과세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모으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회계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득을 어떻게든 나에게 돌리게끔 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비과세 혜택인데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RRSP, TFSA, First Home Saving Account를 적극 사용해서 내가 번 돈이 나의 다운페이로 남게끔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을 바탕으로 모아야 되는 거는 모두 다 알 것 같고요. 근데 그 소득을 바탕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소득으로 또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자산을 살 거냐의 개념이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몰기지를 받기에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몰기지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을 은행은 어떻게 볼 거며 그 소득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 정도의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라서 내가 살 수 있는 타겟은 얼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게임 플랜이 나와야 그 게임 플랜을 바탕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럼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프리어프루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조사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살 때 정말 전문가가 돼야 그걸 샀을 때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은 뭐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굉장히 비싼 건데 내가 잘 샀다 못 샀다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면 사실 좋은 거래를 하기가 참 어려울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오픈하우스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보고 이렇네 저렇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프리 어프로벌을 받고 나면은 네. 마지막 진짜 어프로벌을 또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냥 프리 어프로벌을 갖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네. 거의 어프로벌은 당연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 프리어프루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어프루를 받을 때는 어떤 프로퍼티를 얼마에 살지 모르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이런 집을 산다면 내가 몰기지를 내줄게 정도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컨디션들이 다 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은 이 사람이 콘도를 살 줄 알고 프리어프를 해줬는데 막상 타운하우스를 사왔다면 그리고 그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나 수라라비가 다르다면 몰기지 구조는 깨집니다.
내가 프리뷰는 해볼 수 있지만 사실 개런티는 없고 이 사람은 50만 불 정도의 매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돼서 프리어플이 나왔는데 은행이 생각하기에 이 집은 사실 50만 불이 아니라 48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감정을 하면 48만 불 기준으로 몰기지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어프로브 받은 것과는 크게 결과가 다를 수 있죠.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좀 미리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이걸 또 알아보고 또 맞습니다. 많이 찾아다녀보고 그러는 게 조금 더 확률을 높여줄 것 같네요. 다른 영상에서도 사실 저희가 FHSA, RRSP 혜택에 대해서 많이 이미 다루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좀 깊게 찾아보실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링크를 남길 테니까 이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집을 사는 과정에서 진짜 얼마나 더 나을지 수치적으로 이게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한번 딱 금액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First Home Savings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만 불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1년에 8,000불씩 5년 동안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8,000불을 넣을 때 소득에서 이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세가 가능하고요. 자, RRSP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만 불인데 이건 원금 기준. 네. 네. 그래서 RRSP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소득 공제가 돼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하지만 큰 차이는 First Home Savings 어카운트에서 돈을 다시 찾을 때는 다시 상환을 안 해도 돼요. 네. 하지만 RRSP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때 빼는 건 괜찮지만 15년 안에 다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큰 채워넣어야 차이가 되는 있네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둘 다 납입을 하는 과정에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FHSA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나와가지고 아직 이제 4만 달러를 가득 채운 분은 물리적으로는 없으실 그렇겠죠. 것 같은데 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RRSP 같은 경우 소득이 우선 있어야 납입이 가능하잖아요. 뭐 네네. 18% 혹은 3만 달러대 맥시멈은 있긴 한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납입을 하면서 이렇게 모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15만 달러를 싱글이 번다면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달러와 5만 달러를 합산으로 이제 부부가 번다면 실제로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15만 불을 한 분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한계 세율 구간이 약 뭐 40%에서 43% 정도 된다고 마지널 텍스 레이트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분이 절세 효과는 3,2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많이 세이브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 분이 10만 불을 벌고 다른 배우자분께서 5만 불을 버는 경우에는 이제 10만 불을 번 배우자분은 보통 BC 주 기준으로 네. 31에서 33% 정도거든요. 마지널 텍스 레이트.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은 8,000불을 이제 소득 공제 시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약 2,5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5만 불을 버시는 그 배우자분께서는 BC주 기준으로 20에서 23% 정도니까 절세 효과는 1,6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고소득자의 First Home Savings 어카운트랑 RRSP를 먼저 채우시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득 공제는 이 위에 있는 이 비싼 텍스를 내고 받아야 될 분들 얘네에서 공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세금이 몇 프로야라고 하면은 뭐 내 평균 세율은 뭐 한 28%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마지널 텍스, 즉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텍스 레이트는 40%대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떼낼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좋아서 그렇죠. 특히 고소득자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숫자를 보면은 FHSA를 4만 달러 그리고 RRSP, HBP를 6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개인은 총 10만 달러까지 이제 다운페이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출금을 통해서.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약 30% 정도의 이제 마지노 텍스를 보완해서 대략 3만 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는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10만 달러를 납입하면서 2만 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20%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결국 다운페이로 총 쓸 20만 달러를 부부가 이제 FHSA 그리고 RRSP에서 꺼낼 돈 10만, 10만, 20만을 꽉 채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5만 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도 First Home Savings 어카운트에서도 원금 플러스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낸다고 보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RRSP는 네네. 이제 텍스를 미룬 상태지만 그렇죠. FHS는 TFSA처럼 네네. 꺼낼 때도 비과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모으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GIC라도 하면 그럼요. 그 예금 수익이 네네. 어쨌건 노텍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계획하고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확실하게 장점은 많겠네요. 네. FHCA랑 RRSP, HBP에 대해서 뭐 짧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주의점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First Home Savings 어카운트는 총 4만 불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RRSP는 말씀하신 대로 Home Buyers Plan이라는 제도 안에서 첫 집 구매 자금으로 6만 불까지 돈을 뺄 수가 있죠. 인출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15년 동안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넣으면은 매해 뭐 15분의 1만큼 내 소득으로 다시 잡혀요. 그걸 안 넣은 경우. 다시 내 소득에 포함이 되는 네. 컨셉인 거죠. 더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 해에 어떠한 내 소득이 있었고 내가 절세했던 시기에 소득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오히려 다시 소득에 포함이 됐을 때는 소득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텍스 기준이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손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인출 후 2년부터 네. 이게 15년이 카운트가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다운페이로 만약에 RSP, HBP를 사용해서 꺼내서 자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시점부터 네, 2년. 2년 이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환 시점이 추가가 3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2025년에 인출했다면 네. 정상적으로 2027년부터 상환 시작인데 이제 연장 적용이 되면서 2030년부터 상환이 되게끔.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네. 네. 전 다시 이제 재납입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빚을 녹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회계사님이니까 하셔도 되는 게 아닌가. 빚을 녹이는 거죠. 네. 애매한 부분이 네. 이제 RRSP는 납입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15년 동안 이제 갚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갚는 돈들도 또 절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갚는 거는 그냥 리페이먼트 중에 하나고 네. 이미 RRSP에 내가 뭐 몇만 불이든 넣었을 때 그 해에 소득공제를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뺐을 때는 15년 동안 다시 그 원상 복귀를 해놔라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살 건데 RRSP 혜택 더 보고 싶은데 지금 넣었다 빼도 되나? 근데 그게 가능은 하지만 RRSP 계좌에 최소 90일 이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HBP로 쓸 수 있는 6만 달러가 모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6만 달러까지 혜택을 봐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사기 최소한 90일 이전에는 납입을 해서 혜택을 봐놓고 그렇죠. 90일 이상은 예치가 되어 있어야지 뺄 때 홈바이어스 플랜으로 소득공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실 몰기지 승인받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그 90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RRSP는 기본적으로 홈바이어 플랜이 아니라면 withholding tax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들은 내가 10만 달러의 RRSP가 있으면 이걸 전부 다 다운페이로 인정하진 않고요. 30% 정도를 빼고 7만 불만 일단 승인에 사용하고요. 실제 집을 구매할 때 홈바이어 플랜 폼까지 다 쓰고 내 통장에 찍히는 것까지 보면 10만 불로 인정해줘요. 굉장히 네. 캐시플로우를 완벽하게 캐치를 맞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RRSP에서 돈이 오는지 TFS에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보겠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은행들도 자기네들의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을 사본 적이 없다면 그 구매하는 과정이라던가 이 타임라인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역으로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26년 7월 1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하고 싶다면 사실 7월 1일 날 입주하는 집을 사려면 4월에서 6월 여름 시장에는 오픈하우스와 탐방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오퍼를 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퍼를 쓸 준비가 되려면 몰기지에 대한 프리어프루브를 대략 한 달 전쯤에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7월에 구매한다면 4월에서 6월에서는 오픈하우스, 3월 중순에서 4월쯤에는 나의 버지팅을 잘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2월에서 3월 같은 경우는 시즌적으로 딱 맞는 게 개인 소득 보고가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미리 정리해서 2월에서 3월 딱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소득보고를 통해서 나의 소득을 최대치로 만들어 놓는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개인이 세금이나 뭐 회계적인 부분에서 미리 끝내둬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손님분들 중에서 이제 모기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모기지 브로커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가 꼭 노리스 오브 어세스먼트 무조건 요청하시고요. 네. 그리고 퍼스널 텍스 리턴 T1 리턴 꼭 요청하시고 이제 법인을 갖고 계신 뭐 주주분이시라면 코퍼레이트 텍스 리턴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까지 같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 살 때도 그랬고 스테이트먼트 오브 어카운트 CRA 들어가서 세금이 다 납입이 됐는지 자료를 꼭 증빙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꼭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맞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스크린샷에 세금이 얼마가 이제 어세스가 됐고 그 금액이 다 갚았는지
꼭 그거를 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만약 이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 부채가 청산됐을 때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가냐 이 우선순위 때문에 이게 꼭 중요한데요. 말씀하셨던 CRA에 있는 인컴 텍스 오잉이 있다면 영순인가요? 그쵸. 그게 영순입니다. 그리고 주무가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죠? 맞아요. 네, 네. 그걸 역시. 먼저 가져가게 되고 뭐 가버먼트에서 있는 가니시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돈들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사실 억울할 수 있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느껴지네요. 그렇네요.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집을 살 시점이 다가온다면 주의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모기 승인 관점에서는 혹시 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큰 소비를 줄여야겠죠. 내가 버는 돈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내가 쓰는 돈만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기지라는 게 가장 큰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나 라인 업 크레딧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자가 높죠. 물론 이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몰기지를 받을 때 승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됩니다. 라인 업 크레딧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00불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몰기지는 90,000불 정도가 적게 나와요. 그럼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내가 10,000불이 있다면 사실 10,000불로 라인 업 크레딧을 갚고 몰기지를 빌리는 게 내가 집을 구매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현금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요. 물론 다운페이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하게 되지만 꼭 그 다운페이를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은행들은 몰기지 승인을 받을 때 fallback cash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이 집을 사고 다운페이를 했을 때, 몰기지를 빌렸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지도 몰기지 승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혹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일단 비용이라면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보통 이걸 클로징 커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property transfer tax라고 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있죠. BC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큰 클로징 커스트를 감당하고요. 또 새집 같은 경우는 GST도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전문가의 눈으로 보려면 인스펙터도 고용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어프레이저도 봐서 내가 이 집을 어느 정도의 시장 가격에 사는지 확신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수임료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집을 샀다고 해서 내가 다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무빙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새로운 가구도 사야 되고요. 페인트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고 은행들은 그 비용이 있는지도 보면서 몰기지가 나오는 거죠. 다 체크하는군요. 맞습니다.